자, 지난 시간에 우리 소득세에 대한 총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여기 우리 종합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서 필요한 것들이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는 여기를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건뭐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융소득. 자, 이자소득. 지금 여기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될 거는 이자소득 중에서 어떤 것이 비과세이냐,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소득 중에서 비과세하고 제가 뭘 구분하라 그랬었죠? 분리과세 구분하라 그랬었죠? 비과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더라도 잘 여기 출제는 안 됐었어요. 근데 이자소득에 우리 근로소득이 주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로소득의 비과세는 아까 식대, 그다음에 육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이런 거 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해당된다는 건 알고 있죠. 자, 이번에 이자소득에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들은 1, 2, 3번 보세요.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기도 쉬워요. 공익신탁법에 의해서 공익신탁의 이익이라 그랬죠. 누군가는 돈을 냈어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 걸 가지고 공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거를 재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런 재단 같은 데서 누구는 돈을 내서 이자에 대한 걸로 심장병 심장병을 고친다, 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이자를 갖다가 홀라당 거기 세금을 빼먹으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인 경우는 거기 공익 신탁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또 농민하고 어민들이 목돈 마련 저축할 때 농민 어민들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뭐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산업이죠. 이건 수익 목적이 아니라 생존의 목적이에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농민 어민들을 보호해 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그 목돈 마련 저축에서 이자소득 언제까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서 요게 한다는데, 요게 지금 제가 연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한시적용을 하기 때문에 매년 연장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면은 끝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2023년도 교재를 보게 되면 요게 그대로 또 연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노인들, 장애인들, 비과세 종합저축에 해당되면 1인당 얼마까지는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여기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준대요. 그럼 크게 공익신탁, 그 다음에 농민어민,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이들이 돈을 저축해 놓고 이자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비과세 여기서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에서 다 사실 배웠던 내용들인지라 지금 정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분리과세 뭐가 해당되는 게 있죠?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연간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 비과세한다. 이거 배운 적 있으시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소득 없는 것으로 온다. 즉 여기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구분할 때 여기 적용됐던 거 분리과세 항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이자 받을 때 별도로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한 경우 없죠. 그걸로 다 끝난다는 거야. 그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되겠어요?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거예요. 분리과세는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자소득에서 여러분이 많이 겪어보셨던 거 용어를 구분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1번이나 2번, 3번 채권이나 예금에 대해서 이자 생기는 거 그건 다 알 수 있어요. 뭐 선이자 띄는 것도 받는 것도 그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차익들. 근데 여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기 보시게 되면 직장 공제 초과 반응금이 왜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지, 그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게 뭔지 또 물어보면은
글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이런 내용이에요. 왜 이자 소득에 해당되느냐고 생각한다면은 직장 공제회라는 것은 어느 직장의 직원들이 직장 직원들 모임에서 돈을 갖다가 낸 거예요. 내 가지고 그 공제회에서 나름대로 그냥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사업을 했는데, 간단한 예로 저기 군의 매점 같은 거 있죠. 회사 내에 군의 매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운영을 누가 하냐면 직장 공제회에서 직원들이 매달 월급 받는 것에 일부 금액을 내던지, 또 어떤 사람은 관심 있으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할게. 그렇게 해서 그 직장에서 군의 매점을 갖다가 운영해 갖고 이익금이 나오면 그거 나눠 가지면 되죠. 돈 투자한 거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 돈 투자했던 거 다 놔두고 오는 거예요. 다시 회수해야지 돼요. 그 모임은 그 직원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퇴사를 한다면 자기가 투자했던 거 되돌려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투자했던 거 되돌려 받을 때 원금만 받을까? 그때까지 운영됐던 거 이익이라든지 모든 걸 받을까? 그리고 받겠지. 왜냐면 그 투자한 거니까 공제회에서. 이해가 됐죠? 그래서 받는 거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이자를 돌려받는 성격이다 그래갖고, 직장 공제에서 내가 원금 냈던 게 1,000만 원인데 거기 받을 때는 1,010만 원을 받았어. 1,02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원금 이에 다른 거 받은 거 있죠? 그 이자라고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이렇게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놓으면 조금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영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회사의 상품 제품을 파는 일이죠.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회계 계정 처리할 때 얘 외상으로 외상 매출금 해서 1,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대변에 뭐 상품 매출을 했다고 치고요. 1,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 거래처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이 외상 매출금을 못 주겠대. 그러면 물건 안 줄 거 아니야. 그럼 그 장사 못 하잖아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외상 매출금 그냥 계속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놔둬도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건 판 사람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 못하면 물건을 주려고 하겠어요? 갚을 때까지 안 주려고 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갖다가 샀던 사람이 돈 좀 빌려달래. 얼마? 1,000원. 그거 뭐 하려고 했더니 외상매출금 갚으려고.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갚는 대신에 뭐가 생겨?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해서 금전 대차 소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돈을 빌려준 게 되죠. 일종의 단기 대여금이 발생한단 말이죠. 여기서는 외상매출금과 상기시키기는 하지만 단기 대여금으로 계정이 바뀌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죠. 외상매출금은 이자가 생겨야 안 생겨요? 이건 안 생겨.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갚는 대신에 돈을 빌린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우리는 단기 대여금 해가지고 1,000원 이렇게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을 없어주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을. 그 외상매출금은 없어졌죠. 대신에 거래처에 대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단기 대여금이 됐죠. 그럼 이자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것은 영업대금으로 인한 것을 이렇게 비영업대금인 단기 대여금으로 계정을 바꾸고 이자를 받게 되니까 이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여기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예를 하나 기억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돈을 빌려줬는데 여러분 배웠죠? 여기 이자 소득이나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 기본 세율이 몇 %였었어요? 이자 소득과 그다음에 배당 소득의 기본 세율은 몇 %? 몰라요? 14%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4% 하면 보통 여러분이 예금 가입해서 이자 받을 때 원천직수 몇 % 하냐면 15.4%예요. 이렇게.
그래서 10만 원이라 그러면 15,000 얼마인가? 400원. 15,400원이 그 원천징수 선납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인 86,000 85,600원인가? 얘가 이제 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제에 나와 있는 이 이자 소득 있죠. 요 세율 정확히 계산해서 빼놓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자라든지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는 기본 세율이 얘는 지금 소득세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14%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 소득세율이 얘는 25%예요. 그리고 여기 2.5% 더하게 되면 27.5%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물어보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그 돈을 빌리고 나서 거래처에다가 저기 이자 보내주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겠죠. 그럼 원천 징수해야 되잖아. 그죠? 100만 원을 지금 이자가 발생했어. 우리가 돈을 빌려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란 이자를 갖다가 거래처에다가 보낼 때 100만 원 다 보내야 돼요. 원천 징수하고 보내야 돼요. 몇 퍼센트 해야 되는데? 모르면. 홀랑 100만 원 다 보낸단 말이지. 이런 경우가 실무에 있을까 없을까? 근데 뭐 알아야 면제를 하지. 100만 원 홀라당 다 보내놓고 윗사람한테 욕도 바가지로 먹겠죠. 아니 여기 이자를 보내게 되면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우리 회사죠. 그럼 원천 징수해야 되잖아. 그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원천 징수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 실무에서 펑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그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다음 달에 납부해야 되는데 윗분이 이렇게 보고서니 아니 이거 왜 빠졌니? 그러니까 100만 원 다 보내드렸는데요. 그러면 잘했다 그러겠어요. 욕 바가지로 먹겠어요. 그럼 또 어디 갈 것 같아? 화장실 가. 화장실 가서 뭐 하는데? 몰라. 하여튼 화장실 가서 눈 팅팅 불어서 그렇게 실수해서 보낼 수도 있지. 저 인간이 만약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개망신을 줘. 그러면서 분해갖고 씩씩거리면서 눈물 바가지로 했겠죠. 이게 실무예요. 이런 것들은 자격시험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 실무 업무 하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알아두라고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2.5%까지 해서 27.5%가 원천징수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과 그다음에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그다음에 비과세에 대한 거 정리가 됐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단 이자소득 파트를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이거 저기 캡처 해도 되나? 캡처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여기 모르는 것들은 아닌지라.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이 수입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또 이 파트 읽으면서도 이자소득을 언제 받았다고 그 받은 날짜가 수입시기가 결정되어야지 여기 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그 기준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채권이나 증권 이자 뭐 할인액 같은 거 이런 또는 예금 적금 같은 경우 기본적인 거 생각해 보세요. 이자라는 거는 예금에 가입했거나 우리가 채권을 취득했을 때 거기 일정한 날짜에 이자 주기로 약속한 날짜들 있죠. 예금에 가입하면 예금 언제 이자를 준다든지 기본 1년 후에 준다든지 그 약정 조건이 있죠. 바로 그 날짜예요. 상식적으로 대부분 이자 그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약속한 날짜가 그 기본적으로 수입 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내가 의도했던 대로 만기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해약하거나 해지하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날 해지하고 해약한 날이 수입식이에요. 이렇게 세법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글자만 읽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로 이해를 하면 기본적으로 약정일 얘가 수입식이구나 또는 해지한 날이 수입식이구나 구분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냥 다 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무기명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가서 돈 달라고 해도 돈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무기명이니까. 그럼 그 지급한 날이 당연히 수입 시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죠. 원본 전입이란 말이 있는데 원본 전입은 무슨 말을 뭘 뜻하는 거예요? 원본 전입? 아 여기 해약일이나 해지 기간이라든지 계약 기간 연장하는 날 그 연장 시점에서 그날이 바로 여기 수입 시기다 얘기하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본 전입은 뭐냐고요? 원본 전입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또 예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돈 많지는 않지만 지금 부모님한테 용돈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싶어. 근데 난 돈 많지가 않아. 어느 정도 있었냐면 한 5억 원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5억 원을 갖다가 정기 예금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일정한 날에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근데 그 계약을 어떻게 금융기관하고 했느냐면 매달 지급해 주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거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자를 갖다가 매달 1일날 매달 1일에 지급하는 걸로 하는데 이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수입 시기가 된 거잖아요. 한 달마다 한 번씩 받을 때. 근데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요거를 내가 정해놓은 우리 부모님의 예금 통장 계좌를 지정하는 거야. 그럼 이자가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어가? 부모님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겠죠. 이자가. 그럼 원본은 얼마야? 원래 원체 금액. 그게 원본. 가입했던 금액. 이 5억 원이 원본이에요. 원본. 원래 통장에서. 그 다음에 그 전입은 이사 간다는 뜻이잖아.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통장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 옮겨지는 날. 그날을 수입 시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이자를 내가 받지 않았을 뿐, 그 누구한테 지급이 됐어? 부모님한테 지급이 됐죠. 그래서 원본 전입일이 그러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매달 1일이 이자에 대한 수입 시기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읽어봐도 만기되는 일 다 해당되는 거니까 읽어봐도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통지금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통지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에서 운영자금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운영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보통, 뭐 2개월,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금에 가입을 합니다. 예금 가입을 하는데 이 통지예금은 그 돈을 갖다가 운영해야지 되는데 보편적으로 15일 또는 한 달 날짜를 약속을 정해요. 내가 이 돈을 저기 인출하기 전에 내가 언제 인출하겠다고 15일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먼저 통지 알려줄게요 라고 계약을 맺은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 6월 20일 날 지금 예금을 찾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날짜가 15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계약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통지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통지해줬다 그래서 그날이 여기 수입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통지해주고 그날 돈 찾으러 가겠죠. 그래서 인출한 그날이 바로 여기 수입 이자에 대한 수입 시기가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출일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통지예금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죠? 아 알았나? 통지예금이 어떤 것인지 그 알려준 거예요 제가. 되시겠죠? 자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여기 채권, 증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매도일 당연히 그 판날이겠죠. 뭐 그런 걸 봐도 알 것 같고요. 자 아까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여기 직장 퇴사하고 거기서 받는 금액이죠. 그 지급일이 기본이겠죠. 이것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든지 나머지 거는 읽어보셔도 특별한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요때가 수입식이다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배당소득. 근데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법인한테 받는 것들이 많은 것인지라 여러분이 TET 2급 수준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대에서 배울 때는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배당이라는 게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이 어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나눠주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잉여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분배금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된다고 본다?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본다는 것이죠. 잉여금의 배당은 법인에서 받는 것들을 주로 얘기할 것이고요. 분배금은 개인 회사에서 개인 기업에서 동업자로 참여했다가 거기 참여한 대가로 돈 저기 저기 뭐죠? 동업한 대가로 돈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걸 갖다가 분배금이라고 부르고 그걸 갖다가 배당소득이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자, 내국법인으로부터 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 분배금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의제배당이라는데 우리가 앞에서 부가세법 배울 때 의제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돈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의제 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 법인세법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이런 배당과 관련된 거는 따지지 말고 배당이란 단어가 막 들어가 있다. 그냥 배당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요.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요거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또는 분배금 이것도 배당 소득으로 본다는 거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집합투자기구 이거 설명해 드렸었나? 집합투자기구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펀드예요. 펀드로부터 받는 거는 이자 소득이다, 배당 소득이다. 얘는 배당 소득이다. 여기 펀드. 지난번에 제가 요거 예를 들어 드릴 때 펀드라는 용어 설명해 드렸죠. 그 펀드에서 건물을 갖다가 사려고 펀드를 마련했다 그러면 그 건물 그거 사는데 내가 돈을 투자하고서 일정한 기간마다 돈을 받죠. 그건 이자가 아니라 그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여기 배당과 관련돼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주식을 산 대가로 받는 것들이고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당소득이라고 본다. 그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 배당소득에도 또 뭐가 있어요? 비과세 있죠. 근데 아까 공익신탁에 돈으로 공익신탁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공익신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공익신탁으로 맡긴다면 연마다 보통 뭐가 나오겠어요? 배당금이 나온단 말이죠. 그 배당금 가지고 공익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노인, 장애인 또 나왔네요. 자, 여기 뭐죠? 배당소득에서는 여기 그 장기 보유 우리사주를 기억하셔야지 돼요.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데 배당소득이 나왔다. 이거 비과세예요. 다시 그럼 우리사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회사는 지금 주식회사인데 상장을 하게 돼요.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이 저기 증권거래소에서 많은 대상자들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주식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법으로 일정한 비율을 갖다가 그 직원들한테 그 주식을 나눠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사주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직원들. 그럼 내가 직원들의 직급이나 뭐 또 기한 공헌도에 따라서 주식이 배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희승 씨한테 100주가 배당이 됐어. 그러면 희승 씨는 그 우리 회사 주식을 1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 돈 내면 그 주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회사가 잘 되면 거기 또 매년마다 직원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만큼은 주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 사주라 그러는데 우리 사주에 대한 배당금은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비과세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스톡 옵션하고 비슷한 거. 스탁 옵션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줘야지 돼요. 그 회사의 주식회사인데 상장을 하게 될 때
일정한 비율을 우리 사주로 반드시 나눠주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스톡옵션은 그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선택 계획은 말 그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는요. 보통 배당이라는 건 어디서 결정해야 돼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또는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가 아니더라도 그 주인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쓰는 말들이 대부분 뭐냐면 처분, 결의일, 과세기간, 종료일, 그다음에 결산, 확정일, 결의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처분일, 과세기간, 종료일, 결산, 확정일 무기명인 경우는 지급받은 날은 기본인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그 날짜들이 이런 날짜들이구나라는 것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계산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여기 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예전에 FATAT 2급에서 배울 때에는 이자 소득 금액은 이자나 배당 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한 금액이라고 아까 얘기해 드렸었죠. 그죠? 얘는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그 다음에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나중에 얘가 보통 이거하고 똑같아져요. 봐요. 이것도 제가 기출문제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금융소득으로 통합해서 얘기를 할게요. 금융소득에서 뭐를 빼줘야 된다? 비과세 또는 뭘 빼줘요? 또는 분리과세 얘를 빼게 되면 그때 나오는 금액을 우리는 총 수익금액이라고 불러요. 총 수익금액에서 뭐를 빼요? 다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기 소득공제라든지 필요경비를 빼게 되는데 얘는 없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쓸 금액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금액이 뭘로 나오느냐 하면 여기 금융소득 금액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금융소득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소득 금액. 그래서 여기 총 수익 금액하고 금융소득 금액이 여기 중간에 필요경비나 그 다음에 그 소득공제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아져요. 공제 주는 게 없으니까. 이러한 소득은 다음 중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서는 첫 번째 이자소득, 두 번째 근로소득, 세 번째 연금소득, 네 번째 사업소득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 내면은 뭐가 여기에 해당돼? 총 수익금액과 금융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이 같은 거. 그럼 중간에 뭐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주지 않는 소득이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더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자소득과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실제 업무에서 거래처에다가 이자소득을 보낸다든지 원천징수할 때 그 원천징수하는 금액들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자소득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요. 금융업 할 때 이자소득의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몇 퍼센트다? 14%다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죠. 25%. 직장 공제 초과반환금 기본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최저 세율이 몇 퍼센트였어요? 6%였죠. 최고 세율은 몇 퍼센트였어요? 45%죠. 그 소득에 맞게끔 여기 8단계 그 세율을 갖다가 우리 기본 세율이라고 불러요. 8단계. 자, 그 다음에 조세특납법상 분리과세 때는 이자소득 그건 5%에서 14%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특이한 거죠. 이거는 비실명. 지금 우리 금융에서는 실명이어야 돼요. 비실명이어야 돼요. 실명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비실명인 경우 최고 몇 퍼센트까지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때 당시에는 42%가 최고 세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몇 퍼센트가 최고 세율이에요?
45%죠. 오케이? 근데 얘가 자금이 불법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 징수하겠다는 얘기예요? 90%까지 징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10% 남으니까 그래도 살만한 거 아니야? 그럼 지방소득세 하면 몇 퍼센트예요? 99%. 1%는 뭐예요? 수수료. 그럼 결국은 여기서 비실명 이자소득에서 불법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00%다 환수하겠다는 뜻이죠. 다 세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얘기해 드렸고 배당소득도 별반 다른 거 없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푸시다가 아마 요런 거 많이 보셨었을 까요?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해야지 되는데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죠. 이걸로 구분해서 끝내셔야 돼요. 자, 일단 어떤 경우에 무조건 분리과세인가 요거부터 아셔야 되겠죠. 무조건 분리과세는 이거와 관련된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으로서 종합과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여기 종합과세, 아니,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때 세금 증서하고 끝나겠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법원 보관금에 대한 이자.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공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공탁.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거죠. 지금 저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우리가 이기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10억 원을 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소송을 당한 그쪽에서 자기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다. 대신 10억 원은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한 2억 원만 하기로 하자. 그래서 2억 원을 여러분이 소송 건 측에서 2억 원을 받아들이면 바로 2억 원 가져가라. 그리고 그걸 2억 원을 법원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질 수도 있고 또 판사가 10억 원을 내가 주장을 했지만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어. 그건 장담을 못 하겠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공탁 그 상대편에서 2억 원 맡겨놓은 거 이거를 그냥 가져가고 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취소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소송을 끝장을 봐서 10억 원을 다 달라고 내가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2억 원은 거래처에서 여기 상대방이 맡겨놨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법원은 그 돈 2억 원을 갖고 있겠죠. 거기서 뭐가 발생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 우리한테 이제 내가 찾아가면서 돈을 2억 원을 달라면 못 가져줘요.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도 다 줘요. 근데 거기서 이자에 대해서 뭘 하겠어? 원천징수 하겠죠. 그 원천징수 하는 그 소득 몇 퍼센트 뜬다고요? 14% 뛰면서 일반 이자율하고 똑같아요. 원천징수하면서 얘는 분리과세로서 우리가 5월달에 확정신고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다고 얘기하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조세특례법상 그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데 얘는 5%에서 14% 내에서 한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어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만 해야 될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출제하는 되는 항목이란 말이죠.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인데 어떤 경우 따지지 않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될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것들은 원천징수를 미리 하는데 얘는 지금 원천징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생겼는데 애시당초 원천징수를 안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해야 되겠어요? 5월달에 해야 되겠죠. 무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출자 공동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출자 공동기업은 이거 아까 요거하고 요거 좀 구분해야 될 텐데, 출자 공동기업은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A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에다가 다른 B라는 B라고 하는 그 회사가 투자를 한 거야. 즉 회사에서 회사 단위로 이렇게 출자를 한 경우를 우린 출자 공동기업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공동하면 개인끼리 그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업과 기업이 만나서 출자 공동을 해갖고서 사업을 한다면, 그죠? 이걸 출자 공동기업인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서 해야 된다? 종합과세로 여기 배당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세율도 몇 퍼센트다? 25%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출자 공동기업하고 구분해야 될 게, 아까 출자 저기 나왔었는데, 출자 공동기업 말고 배당소득이 나왔지. 8번. 여기는 출자 공동사업자. 이거는 개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배당소득 중에서 출자 공동사업자는 개인의 성격이고요. 아까 출자 공동기업 그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지 돼요. 여기 있죠? 출자 공동사업자. 출자 공동사업자하고 출자 공동기업. 여기 출자 공동기업. 기업이다, 개인이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세율은 똑같아요. 똑같지만도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에서는 아까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일반적인 거기 배당소득은 얼마나 그랬어요? 세율이 14%라고 알려드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잘 구분하세요.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경우, 아니면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경우, 여기 섞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하는 형태의 문제들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사업소득은 많이 배웠었는데, 이게 여러분 종합소득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한다 그러면 사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개인 사업자들. 자, 여기서 설명할 때 사업소득이란 이런데, 자, 일단 사업소득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세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 첫째,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이란 영리목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 요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이라는 거, 사업소득은 우리 개인 사업자 주변에서 한 명, 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은 다 개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할 때도 일일이 다 외울 필요도 없고, 한번 1번부터 거기 2번, 3번, 12번 몇 번까지 있어요 도대체? 20번까지 있죠. 한번 쭉 훑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다 뭐라고 본다? 사업소득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런 사업소득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도 알아야겠죠.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밑에 한번 보시죠.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업소득에서의 비과세는요, 우선 논밭 작물이래요. 논밭 작물은 1차 산업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걸 사업자가 논밭을 통해서 작물을 키워서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얼마든지 있지.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산업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득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또 비과세, 세금을 소득세 부여하지 않는 게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나 모르겠어요. 여기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제가 과세 사업자라고 그랬어요, 면세 사업자라고 그랬어요. 면세 사업자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부가세법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지금 저기 사업소득으로서 비과세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 임대 사업자 또는 상업 그 건물 같은 경우 임대할 때는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냥 임대 사업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임대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라 했나요? 과세 사업자라 했나요? 과세 사업자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 임대 소득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 사업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다면 장사는 아니겠죠? 그죠? 주택을 한 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임대소득은 제외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여기 뭐 해주겠다? 비과세겠다. 근데 이거 비과세 하는데 뭐 10억, 20억이 발생해도 다 비과세일까? 일정한 금액이 있을까? 일정한 금액이 있어요.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금액을 연간 소득 얼마?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세 번째 거에 보시게 되면 그 농어가의 부업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농어가에서 주로 그 농가에서는 비수기라 농업을 안 하게 되면 비수기라 그러잖아요. 그때 농어가에서는 민박 같은 거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민박하면 돈 벌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데 이런 농어가의 그 부업소득 같은 경우는 꼭 민박이 아니더라도 비과세로 해주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주 만들어 파는 거, 농어가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전통주를 갖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소득도 비과세로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유는요, 이렇게 그 전통주를 만들게 되면 전통주는 보편적으로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서 대량 생산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손수 직접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는 또 우리의 전통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하고 특산물을 갖다가 장려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비과세로 해준다. 그다음에 조림 기간이 5년. 이것도 1차 산업이잖아요. 근데 조림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되어야지 돼요. 5년 이상 그 나무를 키운 그런 나무들을 벌목해서 양도하는 소득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 조림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사업 소득에서 여기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만히 다 보면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농촌, 어촌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이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인 사업소득 어떤 게 있나 봤을 때 특별한 거 없지만은 우선 농업, 어업, 임업 뭐 이런 것들이죠. 농업, 어업에서는 전통주도 만들어 팔 수 있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게 좀 약간 특이한 게 여기 주택, 임대소득 요게 하나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네요. 자, 요걸로 구분해서 사업소득에서의 비과세 소득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수익 금액에서 지금 뭘 빼고 있어요? 여기 필요경비를 빼고 있죠. 아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거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라 그랬죠? 어, 그러면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는 뭐예요? 80%짜리 필요경비, 60%짜리 필요경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건 이따가 기타 소득 나올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사업소득인데 인적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거.
그러면 원천 징수해야 되는데 보통 의료보건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그 인적 용역. 근데 여기 앞에 인적 용역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결국 이 인적 용역은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란 말이죠. 그래서 원천 징수세율 개인 사업자들한테 3%를 징수를 한다. 그다음에 봉사료는 5%다. 보통 그 골프장의 캐디라든지 그다음에 유흥업소의 그 단란주점에서 뭐 도우미들 그런 경우들도 다 이쪽에 해당이 되는 항목이에요. 근데 외국인 요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선수들 들어오는 사람들 꽤 많죠. 외국 직업 운동가의 사업소득은 몇 퍼센트 한다? 원천 징수 20%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그다음에 노점상인의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특이한 게 납세조합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 납세조합은 지금 1965년에 이게 생긴 그 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얘를 갖다가 지금 폐기하려고 왜 무던히 애를 썼는데 자꾸만 이게 폐기가 안 돼요. 아직도 남아 있어.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과세 중에서 소규모 아까 주택 임대소득 있었죠?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한대요. 근데 그 외 사업소득은 원천 징수하더라도 종합과세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의 그 주택 임대소득이요. 보통 우리 그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 작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실상 여기 하나 써드려 볼까요? 여기 사업소득에서 아까 빼야 되는 것은 비과세 빼야 된다 그랬죠. 지금 잠깐 또 물어봐. 조금 전에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어떤 거 비과세였어서 사업소득 중에서 비과세인 것들 농촌, 어촌, 임업 이런 것들 전통주라든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다면 모두 빼야 되느냐면 분리과세도 빼야 되는데 지금 사업소득에서 보편적으로 분리과세는 없다가 원칙이에요. 사업소득에서 분리과세 항목이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인데 지금 여기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라고 돼 있죠. 제가 요거 대표적인 예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오피스텔 한두 개씩 갖고서는 노후에 그걸로 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소득을 갖다가 분리과세 한다고 해요. 물론 이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도 가능하지만 이 종합과세로 같이 섞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나와 있네요. 근로소득은 워낙에 많이 해서 제가 쭉 보면서 설명할 게 있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근로소득부터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